한양 남대문의 거대한 그림자가 박달구의 발치에 길게 늘어졌다. 불과 며칠 전까지 조설의 인재를 등용하던 이족 판서의 위엄은 포승줄에 묶인 채 흙먼지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역적놈이다. 돌을 던져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날아온 돌멩이가 그의 이마를 강타했다. 뜨거운 핏줄기가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달구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모함한 김자점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저작거리를 묵묵히 걸었다. 심장 속에는 억울함보다 더 깊은 허망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생을 바친 충성이 단 한 장의 가짜 밀서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그의 얇은 죄수복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어이, 영감탱이, 빨리빨리 못 걸어. 포졸 김씨가 가혹하게 채찍을 휘둘렀다. 박달구의 무릎이 꺾이며 비틀거렸다. 그때였다. 살벌한 공기를 가르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꼬마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5살이나 되었을까. 다해진 루더기를 걸친 아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박달구의 앞을 가로막았다.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 얼른 나 데려가요. 아이의 엉뚱한 외침에 포졸도 돌을 던지던 백성들도 멈칫했다. 박달구는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일면식도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저작거리의 거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맑고 깊었다. 그 눈 속에 담긴 기묘한 확신이 달구의 마비된 이성을 건드렸다. 포졸 김씨가 비웃으며 아이를 걷어차려 했다.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수작이야? 이 영감은 이제 알 거지라고. 하지만 아이는 날쌘 다람쥐처럼 발길질을 피하더니 박달구의 다리를 와락혀 안았다. 나 몰라요? 아까 장터에서 떡 훔치다 걸렸을 때 숨겨줬잖아요. 밥 사준다고 했으면서. 아이는 박달구의 귀가에 입을 바짝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요. 저 아저씨가 때리려고 하잖아요. 나도 갈 데 없어서 그래요. 내 밥값은 할 테니. 아이의 손바닥이 살짝 열리며 흙부성이가 된 반쪽짜리 옥잔디 알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빛휘색 광택 속에 핏빛이 서린 공중에서나 쓸 법한 귀한 옥이었다. 달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핏빛 옥은 무엇인가? 박달구는 아이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심연을 품고 있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달구의 물음에 아이는 코를 쓱 닦으며 대답했다. 개동이여. 개똥밭에 굴러도 산다고 개동이. 달구는 헛웃음이 나왔다. 유배길에 웬 혹이 하나 붙어버린 꼴이었으나 아이가 보여준 옥잔기 아래 잔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김자점의 서재에서 보았던 잔기판의 일부였다. 나는 강진으로 간다. 죽으러 가는 길이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개동이는 웃으며 달구의 소매를 꽉 잡았다. 할아버지 관상을 보니까 밥은 안 굶기게 생겼거든요. 난 내 눈을 믿어요. 그렇게 몰락한 대신과 정체불명의 꼬마 거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한양을 벗어나는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피비린내처럼 번지고 있었다. 용이 땅에 접어들었을 무렵 대지는 이미 차가운 서리에 덮여 있었다. 박달구의 집신 사이로 비어서 나온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포졸 김씨의 채찍질은 갈수록 매서워졌다. 어이, 주모, 국밥 좀 내오쇼. 김씨가 거칠게 주막문을 걷어찼다. 하지만 나타난 주모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포승줄에 묶인 달구를 보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나라 팔아먹은 역정놈에게 줄 밥은 없어. 재수없게 죄인을 끌고 오다니. 소금이라도 뿌리기 전에 당장 나가시오. 달구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다. 한때 일국의 판서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그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멸시받는 존재가 된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달구의 뒤에 숨어 있던 개동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아이의 눈이 주막 마당을 훑더니 주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줌마, 아들 하나 있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네.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의 장난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서늘했다. 주모가 발끈하며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이 쥐방울 만한 놈이 어디서 악담을. 하지만 개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우물가로 가봐. 안 그러면 뒤안 아들 다리 몽둥이 부러질걸. 하나, 둘. 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아, 엄마. 주막 뒤편에서 비명과 함께 물동이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다. 사색이 된 주모가 뒤뜰로 내달렸고 잠시 후 울먹이는 7살 아이를 업고 돌아왔다. 아이의 정강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찬행으로 우물에 빠지기 직전 주모가 붙잡은 모양이었다. 아이고, 도사님, 제 새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모는 개동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연신머리를 조아렸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개동이는 태연하게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문질렀다. 배고파요. 밥 줘요. 주모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고기가 수북하게 쌓인 뜨끈한 국밥새 그릇을 여왔다. 김 포졸과 박달구는 할 말을 잊은 채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다. 달구는 국밥 한 술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개동아, 아까 그 아이가 다칠 줄 어찌 알았느냐? 정말 신기라도 있는 것이냐? 개동이는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 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속삭였다. 관사는 무슨, 들어올 때 봤어요. 뒷뜰 우물가에 이끼가 잔뜩 기어 있더라고요. 아줌마 신발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마당엔 팽이가 놓여 있었죠. 애들은 꼭 해질녘에 팽이 씻으러 물가에 가잖아요. 미끄러지기 딱 좋은 날씨고. 박달구는 전율을 느꼈다. 짧은 순간 아이는 주막의 모든 환경과 인물의 습관을 읽어내고 일어날 일을 예측한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관찰력과 통찰이었다. 달구는 남은 고기를 아이의 그릇으로 밀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내일부터는 이런 호사도 없을 테니. 하지만 그날 밤 잠든 개동이의 손에 꽉 쥐어진 옥장기 알이 달빛을 받아 핏빛으로 번뜩였다. 그 장기 알 뒤에는 김자점의 인장이 숨겨져 있었다. 달고는 직감했다. 이 아이는 제안인가 혹은 구원인가. 남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강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물은 짙은 남색으로 소용돌이치며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다. 뱃사공들은 거적대기 위에 둘러앉아 내기 장기에 열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털보 사공은 포졸 김씨의 관화 증명서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다. 관이고 나발이고 뱃사부터 내쇼. 돈 없으면
이 차가운 강물에 몸이라도 던지든가. 김포졸은 빈털털이었고 박달구 역시 압수당한 재산 때문에 단 한 푼의 역전도 없었다. 나루타에는 억울한 정막만이 흘렀다. 박달구는 강 건너 멀어지는 민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저 거친 물결에 휩쓸리는 낙엽과 다를 바 없음을 느꼈다. 그때 박달구의 등 뒤에서 콧물을 훌쩍이던 개동이가 사공들의 장기판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쯧쯧 멍청이들. 거기로 포를 넘기면 가 죽는데. 사공들의 시선이 일제히 꼬마에게 꽂혔다. 특히 장기판을 쥐고 있던 외눈박이 노인의 눈이 험악하게 빛났다. 쥐방울만한 녀석이 어디서 훈수질이야? 개동이는 당돌하게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제안했다. 내기예요. 내가 이기면 우리 셋 공짜로 태워주고 국밥감 10량도 줘요. 노인이 비웃으며 물었다. 좋다. 그럼 내 놈이 지면 어쩔 테냐. 개동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쾡이처럼 변했다. 제가 지면 혀를 깨물겠소. 그 섬뜩한 결기에 나루터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닥닥. 장기알이 오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족판서 시절 궁궐내기 장기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박달구는 옆에서 판을 지켜보다 경악했다. 개동이의 수는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물인 차를 일부러 사지로 던져 넣었다. 노인이 옳거니 하며 미끼를 덥석 물자 개동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장군, 개동이가 보잘것없는 조울 하나를 밀어 올리고 붉은 포를 날렸다. 덩치 큰 기물을 내어주고 상대의 왕을 좁은 구석에 가둬버린 완벽한 함정이었다. 노인은 손에 쥐고 있던 장기 알을 떨어뜨렸다. 내 평생 저런 수는 처음 본다. 주위의 사공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개동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은 묻은 엉덩이를 털며 엽전 꾸러미를 챙겼다. 할아버지, 타요. 내가 한턱 낼게. 배가 강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다. 박갈구는 노를 저어가는 사공들의 뒷모습을 보며 전의를 느꼈다. 아이의 수익기는 단순히 장기판을 넘어 상대의 심리와 탐욕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개동아, 장기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달구의 물음에 아이는 무심하게 강물에 손전란을 치며 대답했다. 그냥 어깨너머로 봤어요. 다 보이는 길을 왜 안 가나 몰라. 배는 어느덧 첩첩산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달구는 보았다. 붉은 노을이 깔린 산 그림자 속에서 한양에서부터 그들을 쫓아온 선뜩한 칼날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남한강을 뒤로하고 칠갑산 자락으로 접어든 지 사흘째.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뒤탈길은 험했고 술에 취한 포졸 김씨는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투덜댔다. 아이고, 나 죽네. 오늘은 여기서 노숙하고 갑시다. 박달구는 불안한 눈으로 어두워지는 숲을 살폈다. 이보시오.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요.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때 앞서갔던 개동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먹을 것을 달라며 제잘거렸을 녀석이 침묵에 잠기자 숲 전체가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리는 듯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산속에는 오직 김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개동이가 갑자기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다. 나 안 가. 업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갈 거야.
뜬금없는 생떼에 박달구는 한숨을 내쉬며 등을 내밀었다. 나루터에서 본 아이의 비범함 때문일까? 이제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투정으로 보이지 않았다. 개동이가 달구의 등에 철썩 달라붙자마자 아이의 차가운 작은 손이 달구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앞만 보고 걸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요.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달구의 물음에 개동이가 귓속말로 낮게 읊조렸다. 새들이 조용해요. 산 전체가 입을 틀어막힌 것 같아. 그리고 새 냄새가 나요. 피 냄새랑 섞인 아주 기분 나쁜 냄새. 핑!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앞서가던 김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그의 허벅지에는 검은 깃이 달린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뛰어요, 할아버지. 개동이의 비명에 박달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숲속 가시덤불 사이로 몸을 던졌다. 퉁! 방금 전까지 달구의 머리가 있던 자리에 시퍼런 단검이 박혔다. 거기 서라. 역적 박달구.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 자객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달구는 전 먹던 힘을 다해 산비탈을 내달렸다. 허파가 터질 듯 숨이 가빴지만 등에 엎인 아이의 온기가 그를 지탱했다. 오른쪽, 저 바위 틈으로. 개동이의 지시에 따라 달구는 거대한 바위 사이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자객들의 거친 발소리가 바위 주변을 맴돌았다. 달구는 개동이의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그때 개동이가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숲을 향해 힘껏 던졌다. 투둑 소리가 나자 자객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한 놈이 의심스러운 듯 되돌아와 바위 틈을 살폈다. 스르륵 서슬퍼런 칼날이 틈새 안으로 쑥 들어왔다. 칼끝이 박달구의 코앞에서 번뜩이다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없군. 자객이 사라지자 달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그런데 품 안의 개동이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개동아, 괜찮으냐? 아이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태우던 냄새가 나요. 불냄새, 제 냄새.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박달구는 떨고 있는 아이를 더 꽉 안아주었다. 이 아이가 겪어온 지옥은 대체 어떤 곳이란 말인가. 살기 등등하던 자객들이 숲을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신호처럼 산새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박달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등에 엎인 개동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조금만 참거라. 안전한 곳을 찾아보마. 노구의 몸으로 아이를 업고 한참을 헤매던 끝에 잡초가 무성한 폐가 한 채가 나타났다. 지붕은 주저앉고 문짝은 덜렁거렸지만 당장 이슬을 피하기엔 충분했다. 달구는 사은 문짝을 열고 들어가 거적 위에 개동이를 조심스레 눕혔다. 아이가 우안에 떨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도포를 벗어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다. 주위에는 오직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만이 가득했다. 도포자락 아래로 삐져나온 아이의 발이 눈에 들어왔다. 박달구는 조심스럽게 다해진 집신을 벗기려 했지만 말라붙은 피와 진물이 엉겨부터 잘 떨어지지 않았다. 간신히 집신을 떼어내자 처참한 맨발이 드러났다. 물집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발톱 두 개는 이미 빠져 검게 죽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며칠 걸어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짐승처럼 쫓기며 가시밭길을 달려온 처절한 세월의 흔적이었다. 이 어린 것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온 게냐. 달구는 목이 메었다. 이조판서였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유배길이 힘들다고 투덜거렸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옷소매를 찢어 찬물을 적셔 아이의 발을 정성스레 닦아내기 시작했다. 아이의 열을 내릴 약초라도 있을까 싶어 개동이의 보찜을 풀었다. 하지만 보찜 안에는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와 주약돌 몇 개뿐이었다. 실망하며 보찜을 닫으려던 찰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꺼내본 달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은은한 빛쥐색이 강도는 최고급 옥으로 만든 장기판이었다. 공주이나 권세가 중에서도 으뜸인 집안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었다. 기이한 점은 장기판이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억지로 부러뜨린 듯 했으나 단면은 매끄럽게 갈려 있었다. 반쪽짜리 옥장기판이라니 거지가 가질 물건이 아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개동이가 갑자기 헛소리를 내뱉으며 몸부림쳤다.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훔친 거 아니에요. 때리지 마세요. 아이의 잠꼬대에 달고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관상을 보는 예리한 눈, 어른을 농락하는 신묘한 장기 실력, 그리고 이 귀한 옥장기판까지. 박달구는 직감했다. 이 조그만 아이의 뒤에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그는 황급히 장기판을 숨기고 단검을 거머쥐었다. 문 밖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긴장감에 입안이 바짝 말랐다. 버림받은 두 사람은 폐가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밤을 지새웠다. 보찜 속 반쪽짜리 옥장기판만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가을비로 천안 삼거리의 흙길은 발을 집어삼키는 늪으로 변해 있었다. 박달구는 지팡이의 의지에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으나 그의 등에는 열병으로 축 늘어진 개덩이가 매미처럼 매달려 있었다. 조금만 참거라. 저 고개만 넘으면 관아가 나올 것이다. 달구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천안 현감 변학수는 과거 달구가 뇌물 혐의로 파직시키려 했던 자였다. 아니나 다를까. 관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노강 위에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던 변학수가 달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청백리 박달구, 대감이 아니시오. 그의 호령에 포줄들이 달려들어 달구를 진흙팡 위로 거칠게 무릎 꿇렸다. 변학수는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잔을 비웠다. 대감, 심심한데 내기나 하나 합시다. 내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추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하리다. 허나 틀리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늙은 죄인의 골기짝을 곤장백대로 아주 찰지게 다스려주지. 곤장백대는 노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변학수는 붓을 들어 화선지에 백성민 자를 큼지막하게 썼다. 자, 이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요? 박달구는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답했다. 백성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덕을 잃은 군주를 두려워하는 법이요. 땡, 틀렸소. 변학수가 들길거렸다. 저 무지렁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당장 내일 굶어 죽는 것, 그리고 관아의 몽둥이지. 여봐라, 저 늙은이를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달려들던 그때 구석에 나동그러져 있던 개동이가 벌떡 일어났다. 사또나리, 우리 할아버지가 늙어서 귀가 좀 어두워요. 문제 하나만 더 내요. 이번에도 틀리면 내가 대신 맞을게요. 변학수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주역 야장난해한 절름말이 건 자의 괴를 그렸다. 자, 이 괴를 해석해보거라. 헛소리를 했다가는 혓바닥을 뽑아버릴 테다. 박달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금의 사면초가 상황을 비꼰 함정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개동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글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사또나리, 글씨 참 못 쓰시네. 이건 자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고생하는 거 놀리려고 쓴 거죠? 근데 틀렸어요. 아주 많이. 개동이는 붓을 덥석 집어들더니 그 옆에 획을 하나 더 그었다. 이 괴는 말이죠. 단순히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험한 길을 억지로 가지 않고 잠시 쉬어가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이걸 뒤집으면 풀릴해 자가 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망한 게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려고 잠시 쉬는 중이에요. 개동이는 변학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일가했다. 반대로 지금 잘 나간다고 으스대는 사람은 항룡유해라 했죠.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은 추락할 일만 남았다는 뜻.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변학수는 분노로 부르르 떨었지만 완벽한 해석 앞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달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전일했다. 주역과 논어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이 아이. 대체 누구의 핏줄이란 말인가? 관아를 빠져나온 후 하늘은 다시 노호하며 억수 같은 장대비를 퍼부었다. 박달구는 흐르는 땀과 빗물을 훔치며 산비탈을 올랐다. 그의 등 위에서 개동이는 젖은 솜처럼 축 늘어져 거친 쇠소리를 내며 숨을 몰아쉬었다. 할아버지, 정 무거우시죠? 그냥 두고 가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떨렸다. 무겁기는 깃털 같구나. 조금만 참거라. 달구는 이을 악물고 산중턱에 허물어져 가는 성황당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엔 그만이 성서였다. 그는 조심스레 개동이를 눕히고 낡은 호리병에 고인 빗물을 적셔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열을 내리기 위해 아이의 젖은 저고리를 벗기던 달구는 그만 숨을 멈췄다. 번개가 번쩍하며 성황단 안을 비추는 순간 아이의 등에 새겨진 처참한 흔적들이 드러났다. 채찍 자국이 뱀처럼 등을 휘감고 있었고 불에 댄 듯한 검은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고작 5살 된 아이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학대의 흔적이었다. 아파,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아이의 잠꼬대에 달구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평생 품만 잡았던 고결한 선비의 손이 이를 모를 거지의 피투성이 발과 매 맞은 등을 어루만지며 한없이 떨렸다. 그때 아이의 저고리 안쪽 비밀스러운 틈새에서 무언가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달고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피를 머금은 듯 짙은 붉은 빛이 감도는 저으로 만든 장기알이었다. 앞면에는 초나라를 뜻하는 자가 금박으로 화려하게 새겨져 있었다. 희묘한 이끌림에 장기알을 뒤집어 본 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안동 김씨 자정. 심정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자정. 조정을 장악하고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 집안을 멸망시킨 철천지원수. 그 간신의 이름이 왜 이 아이의 가장 소중한 물건에 새겨져 있단 말인가. 달구는 잠든 아이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예리한 관찰력, 주역을 읊는 고결한 기품, 그리고 원수 김자점의 인장이 찍힌 장기야. 모든 의문이 하나의 선택한 진실로 이어졌다. 이 아이는 김자점이 숨겨두었던 혹은 제거하려 했던 그의 핏줄임이 분명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찌하여 내 원수의 이름을 품고 내게 왔느냐? 박달구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만 담겨 있지 않았다. 배신감과 의심,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서늘한 결의가 뒤섞인 채 그는 장기하를 풍속 깊이 갈무리했다. 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산을 뒤져발길 듯 울려 퍼지고 있었고 원수의 손자와 멸문당한 선비의 운명은 거친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문경세제의 험준한 능선을 휘감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안개 속에서 박달구는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다. 품속의 붉은 장기알이 마치 뜨거운 인투처럼 그의 가슴을 지지는 듯했다. 원수의 손자, 내가 뱀의 새끼를 품고 있었단 말인가.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며 뒤를 돌아보자 철뚝거리며 따라오는 개동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달구의 서늘해진 기운을 눈치챈 듯 겁에 질린 표정이었으나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흙길을 걸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들려왔다. 새소리조차 끊긴 정적 속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숨을 죽인 살기였다. 드디어 찾았군. 안개를 뚫고 검은 복면을 쓴 5쌍내가 나타났다. 김자점이 비밀리에 기른다는 살수 집단. 흑겸이었다. 그들은 밭달구의 앞길을 막아선 70허런 칼날을 뽑아들었다. 달구가 본능적으로 개동이를 제 등 뒤로 숨기려던 찰나 설수 대장이 복면을 내리며 멈칫했다. 그는 달구가 아닌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무릎을 꿇었다. 서준 도련님, 도련님이 어찌하여 이런 역적놈과 함께 계십니까? 박달구의 머릿속에 천둥이 쳤다. 김서준, 그것이 개동이의 진짜 이름이었다. 대감마님께서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도련님이 살아계시다니. 이제 그만 가시지요. 싫어. 난 할아버지랑 갈 거야. 개동이, 아니, 서준이 박달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아이는 품 안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제 목에 겨누었다. 오지마. 내 몸에 손대면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살수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박달구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비켜라. 내 놈이 김자점의 핏줄이었다면 애초에 거두지 않았을 것을. 달구의 모진 말에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달구는 아이의 말을 자르며 품속에서 붉은 장기알을 높이 쳐들었다. 이것이 너희 주인이 찾는 물건이냐?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장기알을 절벽 밑으로 던져버리겠다. 살수 대장의 눈이 탐욕과 살기로 번뜩였다. 박대강,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 거요? 우리 주인님의 목숨보다 귀한 증거가 그 안에 있어. 달구는 직감했다. 이 잔디알 속에는 단순한 갑오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있다. 나라를 뒤흔들 음모,
혹은 김자점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비기가 자객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달고는 아이를 제 등 뒤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말해라, 서진아. 왜 나였느냐? 왜 내게 왔느냐? 아이는 울먹이며 외쳤다. 조선 바닥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막을 사람은 박달구 대감님 뿐이라고. 할아버지가 술 마시며 무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감님께 가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처절한 진심 앞에 달구의 분노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시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이제 이 싸움은 원한이 아닌 조선의 운명을 건 사투로 변해 있었다. 장대비가 다시 쏟아지는 가운데 박달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위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자객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붉은 옥장기 알이 들려 있었다. 달구는 예리한 눈으로 장기 아래 이음매를 살폈다. 미세한 틈바구니에 단검 끝을 밀어넣자 우지직 소리와 함께 단단한 박달나무처럼 굳건하던 옥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그 안에서 돌돌 말린 작은 비단 종이가 툭 떨어졌다. 기름을 먹여 밀봉된 종이 위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닌 오장육부를 서서히 녹여내는 지독한 독약의 처방전이 적혀 있었다. 이럴 수가. 달구의 눈이 경악으로 뒤덮였다. 비단 종이 맨 아래에는 붉은 인장과 함께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동공탕, 조제시, 필히 첨가할 것, 내의원, 제주와 합의됨. 그것은 현재 투병 중인 세자, 저 아의 병세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임을 뜻했다. 김자점은 자신의 손자를 도구로 삼고 나라의 미래인 세자를 독살하여 조선을 제 발 아래 두려 했던 것이다. 달고는 옆에서 고열로 끙끙 앓고 있는 서준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제 할아버지가 짓는 죄를 막기 위해 그 무서운 집에서 이 치명적인 증거를 훔쳐 도망쳐 나온 것이었다. 서준아, 네가 이 거대한 지옥을 홀로 짊어지고 왔단 말이냐. 달고는 서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흉터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대작의 손보다 고결해 보였다. 내가 미안하구나. 원수의 핏줄이라 하여 너의 진심을 의심했어. 달고는 자신의 속적삼을 찢어 처방전을 깊숙이 숨겼다. 이제 이 물건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조선의 숨통이었다. 밖에서는 다시 흑경살수들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은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으며 굴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달구는 지팡이를 고쳐 잡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배가는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믿어준 유일한 동물을 지키려는 늙은 호랑이의 기백이 되살아났다. 서준아, 약속하마. 이 하르비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와 이 종이는 반드시 강진 어사에게 전하마. 달구는 아이를 등에 업고 다시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거친 물살처럼 두 사람의 운명은 멈출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 자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달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진 관악까지 남은 거리 10리. 늙은 선비의 부서진 무릎이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가는 조선을 향한 마지막 장기판의 장군이었다. 강진 관아의 대문은 거대한 무덤의 입구처럼 보였다. 박달구는 똥지객군의 술에 성원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으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차가운 창끝이
그의 목을 겨누었다. 강진, 현감, 조말세는 이미 김자점에게 매수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늙은 구렁이 같은 놈. 여기까지 발악하며 왔구나. 조말생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달구는 형태에 묶여 모자비한 매질을 당하면서도 곁에 쓰러진 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는 고열로 정신을 잃은 채 흙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달고는 입안에 고인 피를 삼키며 생각했다. 나의 생명은 여기서 다하더라도 저 아이만은, 저 진실만은 살려야 한다. 붉은 장기야를 내놓아라. 그럼 고통 없이 보내주마. 조말생이 사약사발을 들고 다가왔다. 박달구는 일부러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그까지 장난감은 벌써 강물에 던져버렸다. 내 목을 쳐라. 이 비겁한 놈아. 달고는 포줄의 다리를 물어뜯을 듯 몸부림치며 서준을 향해 침을 뱉는 신용을 했다. 저 더러운 거지 새끼도 내다 버려라.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붙은 거머리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잡혔구나. 그것은 서준을 외면하여 아이만이라도 관아 밖으로 내보내려는 달구의 처절한 연기였다. 현감은 혀를 차며 보졸들에게 명령했다. 송장이나 다름없는 놈이군. 재수 붙기 전에 성 밖으로 던져버려라. 서준의 작은 몸이 진짝처럼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환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히고 달구는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약이 달구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박살나며 천둥 같은 함성이 터졌다. 암행어사 출두야. 말을 타고 달려온 암행어사 이원익과 역줄들이 노도와 같이 밀어닥쳤다. 성 밖으로 버려졌던 서준이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려 시장터에 숨어있던 어사에게 현감의 인잔이 찍힌 가짜 공문을 보내 출두를 끌어낸 것이다. 네 이놈, 세자 저하를 시해하려 한 대역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이원익이 마패를 치켜들자 조말생은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서준은 어사의 등 뒤에서 비틀거리며 달려와 형틀에 묶인 달구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제가 장군을 불렀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러 제천의 어느 고요한 산골. 노인이 된 박달구는 평상에 앉아 낡은 잔기판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화려한 가마와 함께 푸른 관복을 입은 헌칠한 사내가 나타났다. 조선의 영의선이 된 김서준이었다. 그는 달구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콧물 흘리던 그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장기를 두었다. 서준은 금으로 정성스레 이어붙인 붉은 장기알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알이 저를 살렸고 할아버지가 저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선의 방패가 되어 할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박달구의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흘렀다. 깨진 장기알 틈새로 비친 햇살이 그들이 함께 견뎌온 시련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